오늘 준비한 사건은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범죄자들은 늘 남 탓만 하는 걸까? 이 생각이랑 또 하나는 누구보다 가장 기본에 대해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경찰이 어떻게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러분들이 전에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노를 느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밤 9시 56분경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뒤편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44세의 여성 고 씨가 주차장으로 걸어오다가 누군가와 눈이 딱 마주쳐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퇴근길에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최근 고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던 고 씨의 전 애인 51세의 박 씨였어요. 고 씨가 박 씨를 보고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박 씨의 행동이 더 빨랐죠. 다짜고짜 고 씨를 향해 다가가서 주먹으로 수차례 그녀의 얼굴을 폭행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졌고요. 박 씨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뒀던 플라스틱 통을 하나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고 씨에게 콸콸콸 뿌리기 시작합니다. 부었죠, 그냥. 이 통 안에는 박 씨가 미리 준비해둔 약 200ml 가량의 불산이 담겨 있었어요. 불산은 반도체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염산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산보다 부식성도 크고요. 사람 피부에 닿으면 곧장 피부를 뚫고 조직 속에 침투를 해서 강력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고요. 순식간에 박 씨가 뿌린 이 불산 때문에 고 씨가 온 피부가 다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피부는 물론이고 그 안쪽에 조직까지 침투해서 얼굴에 뼈까지 녹여버릴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행인이. 근데 인터뷰에서 이 피해 여성의 얼굴이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녹아내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얼굴이 녹아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상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되게 심한 화상 정도인데 이 불산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고 씨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어요. 자신의 피부와 뼈가 다 녹아내리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겠죠. 근데 정작 고 씨를 이렇게 만든 박 씨는 고 씨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자리를 뜹니다. 그녀를 도와줬던 건 지나가던 행인이었어요. 당시에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서 그녀는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같은 날 밤 10시 27분경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불산으로 인한 화상과 머리, 얼굴 부위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주한 박 씨는 어떻게 됐을까? 사건 직후에 부산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제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면서 이틀 만에 부산에서 잡힙니다. 박 씨가 어떻게 체포됐는지 그 경위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건 뒷부분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대체 왜 전 연인이던 고 씨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는 전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당연히 피의자 박 씨의 진술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고 씨와 범인 박 씨, 이 두 사람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당시에 박 씨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서대문구 쪽에서. 근데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역에 들렸었는데 여기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던 고 씨를 처음 만났던 거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귀게 됐던 거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환영받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고 씨에게 가정이 있었던 거죠. 이 피해 여성에게. 고 씨는
이제 관계가 계속 발전될수록 박 씨와의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막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먼저 이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2016년 11월 21일에 고 씨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박 씨에게. 맘 졸이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니 내 맘 좀 편하게 해줘요. 이렇게 연락을 자꾸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 씨가 고 씨에게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연락을 지속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돈도 빌렸었나 봐요. 금전 문제도 얽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씨는 일단 내가 돈을 받든 못 받든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문자를 읽은 박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인 11월 22일 오후 8시 30분에 답장을 보냅니다. 이게 원래 문자에 되게 비속어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순화를 시켜볼게요. 메시지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너 같은 또라이는 앞으로 홍제동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다. 내가 쥐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쥐가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봤단다.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또 같은 날 또 와요. 8시 44분 그리고 45분에 걸쳐서 나도 할 만큼 했고 너 내가 완전 망가뜨린다.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죽을 줄 알아. 너가 먼저 도움 안 청하면 네가 먼저 죽는다.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연이어 보냅니다. 그리고 밤 10시 9분에는 너는 직장에서도 며칠 못 간다. 내가 독한 놈이라서 조치를 취해놨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지속적으로 고 씨를 협박합니다. 결국 고 씨가 이 문자를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해요. 고 씨도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큰 결심을 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박 씨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가족들에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신고까지 했을 때는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절대 이 정도의 협박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겠죠. 2016년 11월 23일 오전 1시 20분경 고 씨는 서대문구의 관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서 박 씨의 협박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찰관이 가해자 그 박 씨에게 연락을 해서 파출소에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을 직접 대면하게 만듭니다. 가해자의 위협과 폭언이 두려워서 보호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러 온 사람한테 가해자를 만나라뇨. 가해자라는 사람이랑 얼굴 마주보고 협박 사실에 대한 걸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박 씨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부추긴 일종의 도화선이 됩니다. 아무리 경찰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몰아넣고 대질하도록 만드는 조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 이게 실수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 안에서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 씨는 피의자 박 씨와 마주한 상황에서 박 씨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냈던 협박 문자를 증거로 제시했던 것 이외에도 그동안 박 씨에게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진술을 해요. 그러면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고 씨를 박 씨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죠.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분노나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화를 더 부추기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박 씨가 고 씨 말을 듣다가 격분해서 말을 딱 끊어요. 그러더니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너네 식구들한테 가서 네가 노래방 도우미 했다는 거 다 알릴 거야. 그리고 너 나 잘못되면 빌린 돈도 못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조용히 얘기하긴 했지만 이 메시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 씨의 왼쪽 뺨을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게 다 경찰 앞에서 한 짓이에요. 경찰관이 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것 때문에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서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돼요. 앞서 고 씨가 신고한 협박과 성폭행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근데 폭행의 경우에는 경찰서 안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 혐의가 바로 인정됐던 거죠.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201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피해자 고 씨는 애초에 보복이 두려워서 협박을 받고 신고를 하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면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이건 명백한 경찰관의 잘못입니다. 이후에 박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이후에도 고 씨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요. 당연히 전화 안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박 씨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피의자 박 씨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 전화를 받고 고 씨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예전에 고 씨가 일했던 노래방의 보도실장이었습니다. 이 실장이 박 씨한테 그랬대요. 너 왜 자꾸 고 씨에게 전화를 하냐? 고 씨가 싫다는데도 왜 계속 사람을 괴롭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죠. 이 전화를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겁니다. 그리고 살해를 결심해요. 사실 꼭 이 전화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고 씨의 이별 통보와 더불어 경찰서에서의 사건, 그리고 보도실장에게서 받은 전화, 이게 다 지금 순차적으로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박 씨의 이성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박 씨가 어떻게 범행 도구를 준비해서 고 씨를 살해하게 된 건지 그 내용부터 검거 과정까지 전해드릴게요. 박 씨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2016년 11월 24일 밤 9시경에 박 씨가 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녹물 제거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불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고 씨가 일하던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앞으로 향합니다. 보통은 살인범들이 흉기를 많이 준비하는데 박 씨는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 불산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박 씨가 직업 특성상 이런 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 요양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고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요. 드디어 눈앞에 고 씨가 나타난 걸 보고 고 씨를 향해 달려가서 주먹으로 고 씨의 얼굴을 한 대 때립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복부와 얼굴을 6차례 더 걷어차요. 그리고 나서 미리 챙겨간 그 불산을 고 씨의 얼굴과 몸 위에 전부 다 뿌리고 도망을 간 거죠. 박 씨의 검거 경위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었지만 사실상 범인이 박 씨라는 건 금방 눈치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 씨가 박 씨의 협박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도 남아있을 테고 또 박 씨는 고 씨에 대한 폭행건으로 조사도 받았으니 경찰은 당연히 박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을 했겠죠. 2016년 11월 26일 부산에서 체포된 박 씨는 피해자 고 씨에 대한 협박 및 폭행,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17일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조금 읽어드리자면 좀 깁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복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고한 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복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준비한 불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도구,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좀 길었죠.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박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극도로 흥분 상태였다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요. 제가 길게 읽어드렸지만 결국에는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정이 돼서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고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이 사건은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다가 끝내 잔혹한 살인까지 당했던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사건이에요. 사건의 충격에 비해 범인인 박 씨의 만행에 대해서도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범죄를 당한 그런 피해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보복 범죄가 두려워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설사 신고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운들 어차피 몇 년도 안 돼서 또 세상으로 나올 거고 나를 찾아와서 또 복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공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알리려고 하는 행위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런 용기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그런 비슷한 사례의 범죄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부디 더 현명한 대처와 판단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받으면서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6년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